안녕하세요. 강수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선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과 이곳 충장로 산학협력 거점센터에서 진행되는 청년택트 토크쇼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공간, 충장로 산학협력 거점센터가 어떤 공간인지 최근에 오픈을 했거든요. 조선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의 김종원 교수님을 모시고 소개를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선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 산학협력 중점 교수 김종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선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학협력 거점센터는 세 곳이 있습니다. 첫째, 완도에 있는 완도 산학협력 거점센터, 그리고 첨단 산업단지 캠퍼스에 있는 첨단 산학협력 거점센터, 그리고 이곳 충장로 산학협력 거점센터 총 3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완도는 신지 명사십리에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완도 청년기업 16곳을 모아 청년기업의 꿈을 실어주고 꿈을 실현시켜주기 위해서 금년 5월부터 완도 꿈틀 프로젝트라고 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시작했었습니다. 그 결과 10개의 기업이 적극 동참해서 완도 청년기업 협동조합을 설립하기로 다짐하고 10월 6일 창립총회를 하기로 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목표로는 내년에 진행하게 될, 내년 4월부터 진행하게 될 완도 국제해조류 박람회에 신제품을 만들어서 런칭하는 것을 중기 목표로 잡고 있고, 나중에는 대기업에 그 제품을 판매하고 유통하고 함께 공유하는 공유 프로젝트로 장기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 산학협력 거점센터에서는 첨단 산업단지, 하남 산업단지, 그리고 진곡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수요조사를 통해서 기업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컨설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센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5분의 교수님들이 활동하고 계시고 약 30곳의 기업들과 함께 기업 애로기술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늦게 오픈한 충장로 산학협력거점센터에서는 이제 앞서 오프닝을 해주신 강수훈 스토리박스 대표님을 위시해서 훌륭하신 6개 청년 단체 또는 기관과 함께 지난주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청년문화 활성화, 그리고 충장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시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보자 라는 취지에서 충장로 활성화를 목표로 해서 업무 제휴를 체결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전주에 그다음에 다시 광주 전남 1인 미디어 교육의 선두주자인 크리에이터 협동조합하고 저희가 유튜브 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진행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부터는 이제 청년 단체들과 함께하는 광주 청년학교를 저희가 개교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멘토 멘티 프로젝트라고 충장로에 대한민국 명장이 몇 분 계십니다. 전병원 양복점의 전병원 대표님, 아리랑 주단의 정인순 대표님, 이런 훌륭하신 분들을 모시고 이분들의 손끝에서 나오는 예술, 이론 강의를 들을 것이고 40년 동안 몸으로 체득하신 재봉질, 바느질에 대한 기술을 패션 디자인 학과에 전수해 주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청년학교를 통해서는 조선대학교 K컬처 학과와 연계한 어떤 공연, 문화, 예술, 뷰티에 대한 부분을 공유하고 콜라보를 만들어 볼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충장로의 29곳의 제휴 할인점과 조선대학교 교직원, 학생들이 상생할 수 있는 할인율을 적용해 주고, 또 저희 학생들은 훌륭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고, 또 기업체 또는 상점에서는 저희 학교에 산학 자립화 기금을 기부해 주시는 그런 약정을 곧 체결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오늘 진행하고 있는 세금토, 그리고 전국에는 충장로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충장축제와 연계한 패션쇼, 음악회, 그 다음에 5월에 있는 조선대학교 장미축제와 연계한 꽃빛, 달빛 음악회 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3곳이 운영하고 있는 3곳의 산학협력거점센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선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의 김종원 교수님, 충장로 산학협력 거점센터에 대한 소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센터가 개소가 되었으니까 또 많은 분들께서 축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먼저 이곳 충장로 산학협력 거점센터가 자리하고 있는 곳은 바로 광주 동구입니다. 우리 임택 동구청장님께서도 축사를 보내주셨는데요.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구청장 임택입니다. 충장로 산학협력 거점센터 개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센터를 준비하기 애써 주신 조선대학교 민영돈 총장님과 링크플러스 사업단 김춘성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동구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세대가 공감하고 세대를 연결하는 다양한 시도들을 해왔습니다. 조선대학교에서도 충장로 산학협력 거점센터를 통해서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 매우 기쁩니다. 동구는 국내 최초의 밀립대학인 조선대학교를 큰 보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구와 함께 도시재생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 취업, 창업교육, 시민을 위한 숲길 조성 등 다양한 일들을 해나갔으면 합니다. 특히 미래사회와 지역 발전을 선도할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링크플러스 사업단과 함께 우리 청년들 지역에서, 마을에서, 이웃에서 꿈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청장님께서 개소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는데요. 광주 동구에서는 여러 다양한 청년 정책들이 또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소개 좀 해줄 수 있으실까요? 예, 우리 동구에서도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정책위원회 및 또 청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진로 콘텐츠 발굴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창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동구 창업지원센터 내에 입주한 창업자들을 혁신 창업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청년 창업 허브 공간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계림동 1원의 빈집, 빈점포를 활용해서 청년들의 창업 공간으로 지원해주는 빈집 청년 창업 체험 프로젝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미취업 청년들에게 마을 일터와 연계한 일 경험 및 직무 교육을 지원하는 마을 일터 청년 인턴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센터에서도 청년들의 고민과 삶, 일자리와 직업에 대해 서로 소통하는 토크쇼가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비록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모두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조선대학교의 민영돈 총장님께서 축하 인사 말씀 전달해 주셨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선대학교 총장 민영돈입니다. 우리 조선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에서는 지역상인 및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충장로 산학협력 거점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조선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에서는 교육, 연구, 창업을 통해 대학, 기업, 그리고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역사회 공헌의 거점이 될 충장로 산학협력 거점센터에서의 첫 행사인 청년 토크쇼, 청년 택트 세금토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조선대학교가 완도 및 광주 첨단지구에 이어 광주 문화의 중심인 충장로에 산학협력 거점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청년 및 지역 상인들의 아이디어를 잇는 플랫폼이자 상생발전 네트워크의 구심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충장로 산학협력 거점센터는 바로 여러분들의 공간입니다. 네, 조선대학교 민영돈 총장님의 인사 말씀에 이어서 조선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의 김춘성 단장님의 축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은 공영형 산학협력을 목표로 이를 도시 전체로 확대시키는
도시 캠퍼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민과 함께하는 진정한 밀릭대학으로 우뚝 서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링크플러스 사업단에서는 주요 산학협력 사업인 ICC 그리고 RCC를 기반으로 성과 고도화를 위해 충장로, 첨단 그리고 완도에 산학협력 거점센터를 설립하여 광역권 공영형 산학협력 벨트를 구성 확립하고 대학, 학생, 기업, 시민과 함께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장로는 산학협력 거점센터에서 충장로 상인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청년 단체들과의 협업을 통한 청년 학교 운영, 그리고 이른 미디어실을 운영을 통한 유튜브 제작 및 교실 운영 등 지역 청년들과 더불어 충장로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갈 예정입니다. 특히 오늘 시작하는 토크쇼는 청년들의 고민과 삶이 관련된 다양한 아젠다를 개발하여 서로 공유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토크쇼를 시작으로 우리 충장로 산학협력 거점센터는 청년 네트워크 중심지의 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첨단과 완도 산학협력 거점센터도 지역의 특색에 맞게 각종 협업 및 지원 사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조선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에서는 지속적인 신규 프로그램을 발굴 그리고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대학교 링크 사업단은 지역의 큰 나무가 되어 시대와 연령을 떠나 누구에게나 지역의 그늘이 되고 쉼터와 대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도전과 혁신, 조선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이 함께하겠습니다. 네, 단장님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링크플러스 사업단과 함께하는 청년택트 세금토 토크쇼를 시작하겠습니다. 청년택트 세금토 어떤 의미일까?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뭐 언택트, 온택트 또 혹은 지역을 이야기하는 로컬 택트까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청년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로 청년 플러스 콘택트 의미를 담아서 청년택트라고 했고요. 이 프로그램은 매월 세 번째 금요일 저녁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바로 이곳 충장로 산학협력 거점센터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세 번째 금요일에 진행되는 토크쇼다 해서 세금토, 청년택트 세금토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로 청년 정책과 잡, 일에 대해서 전남대학교 경제학 박사이면서 경제학 강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통합지원기관의 백경호 책임연구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백경호라고 합니다. 저는 전공은 경제학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청년정책과 연결돼가지고 지금 광주시 이 광주 청년 일경험드림 사업을 통합 지원하는 거기에 책임연구원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잘 알고 있는 일자리, 그러니까 경제와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제가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청년 정책과 관련된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가 청년 정책 그리고 자합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청년이 제일 먼저 나와 있지만 청년 항상 주인공이니까 맨 나중에 같이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 먼저 정책과 자합, 일자리가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봐보고 계속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이라는 게 이게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막 어렵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말들이 아니거든요. 그 이유는 이게 정책이라는 게 우리의 일상과 매우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연결이 잘 안 돼 있게 느껴지는 게 정책이에요. 그래서 정책하면 너무 어렵고 정치하면 그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부담스럽고 또는 재미없고 짜증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 삶에, 저의 삶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 이유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정책의 정의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정책은 결국 뭐 이렇게 적어져 있는데 결국은
공적인 영역,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삶에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또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갈 거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정책이에요. 그래서 정책은 뭐 크게 뭐 3대 구성 요소,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실 때 배우셨겠지만 뭐 구성 요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3대 구성 요소가 목표가 있을 거고, 수단이 있을 거고,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청년 정책하면 청년 정책의 대상은 청년이 되겠죠. 또는 여성 정책하면 여성이 대상이 되는 거고, 뭐 청소년 정책, 아동 정책, 건강 의료 정책,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정책을 하려고 하는 이유,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걸 어떻게 그 대상에게 잘 전달할 것인가 하는 수단이 꼭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보게 될 청년 정책, 또 일자리 정책, 청년 일자리 정책도 목표와 수단과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죠. 그것을 앞으로 얘기를 드릴 거고요. 이 정책이라는 거, 그럼 이 정책 자체의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보면,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 삶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 행복하게 만드는 거. 그게 이 가장 첫 번째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정책은 매우 좋지 않은 정책, 안 좋은 정책, 그래서 곧 없어져야 될 정책,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잘 몰랐더니 우리 삶이 너무 좋아진다. 그러면 더 권장해야 될 정책, 더 갖고 나가야 될 정책, 또 아껴야 될 정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정책은 이제 공공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한 명이, 독재자가 또는 소수 그룹이 자기의 목적과 이해를 위해서 정책을 만들면 안 돼요. 그런 모습들이 아직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 만드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민주적 정책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청년 정책을 이제 앞으로 얘기를 할 텐데, 청년 정책이라면 당사자인, 대상인 청년들이 더 많이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누군가가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고 청년들이 같이 참여해서 민주적 결정 과정에서 만들어진 정책일수록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그리고 우리 사회에게 좋은 정책이 될 겁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정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나타내주는 그림, 그래프,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이게 이제 경향신문에서 나왔던 건데, 인구정책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게 인구정책인데, 여기 보면 빨간색 선이 인구예요. 인구. 그 다음에 이게 검정색 선이 그 출산율입니다. 출산율은 쭉 떨어지고 있고 인구는 쭉 증가하고 있죠. 근데 이게 정책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봐보면 여기 포스터들이 있어요. 포스터들이 있는데 이때까지는 인구를 억제하는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때 썼던 포스터들이에요. 봐보면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둘도 많다. 이런 얘기를 그때 당시 했죠. 이게 이제 밑에 있는 이야기고, 그때 보면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죠.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인구 증가가, 너무 많은 인구 증가가 사회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좋게 만들려고 인구를 억제했던 거죠. 그래서 출산율이 1960년대 6.0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인 여성 한 명, 그러니까 가인 여성 한 명이 낳는 아이수가 출산율인데,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세대들은 6명, 자매, 6자매, 6남매 막 이렇게 낳았던 거죠. 그러다가 4.5, 2.8까지 엄청나게 떨어져요. 1980년대를 거치면서, 그러니까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태어난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베이비붐 해가지고 이 인구에서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차지하잖아요. 그 많은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 이제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2.8명까지 있다가 1.75명, 1.47명 해가지고 점점점 떨어지니까 이때부터는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하면서 이제 둘 이상 낳자, 다자녀를 갖자라는 정책을 펴는 거죠. 이게 이 정책이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로 인해서 이 인구의 이 변화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일자리를 얘기할 건데 일자리의 핵심은 결국 일을 할 수 있는 직장과 일을 하는 사람과의 이 매칭의 문제거든요. 근데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 그 사람들이 가서 일해야 될 자리들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일자리가 부족하더라도 인구가 조금 적으면 어느 정도 경쟁이 덜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엄청난 경쟁 사회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런 인구 정책들 때문에 그렇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또 어떻게 되냐? 인구가 점점 줄어드니까 가까이 있는 전남 내에서도 군 단위 같은 경우는 곧 군이 사라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결국 이 인구가 작아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고, 작아지는 것과 함께 사람들이 다 수도권으로 이주를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책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일자리와 관련된 거고,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그린 뉴딜 정책을 얘기했잖아요. 그 뉴딜 정책이에요. 이게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고, 그때 당시에 이제 이 미국의 심각한 경제 상황을 좋게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뉴딜을 했던 거고, 실제로 성공을 했죠. 성공을 해서 경제 대공황을 극복했어요. 그다음에 요거는 지금 아주 좋아 보이는 도시잖아요. 이게 어디냐면 나주에 있는 광주 전남 혁신 도시예요. 근데 여기가 지금 다 예전에 이쪽이 그 양계장인가 뭐 그 돼지 키우는 이런 데가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냄새들이 많이 났던 지역인데, 이 수도권이 너무 인구가 많으니까 인구를 분산시키려면 일자리를 지역에 만들자. 그러려면 기업들은 안 가니까 일단 나라에서 있는 정부 기관들부터 옮기자 해가지고 전국에 옮겼잖아요. 그래서 여기 생기니까 지금은 이렇게 엄청나게 큰 좋은 도시가 되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청년 세대잖아요. 청년들에게 이런 것들은 너무 먼 이야기고 좀 가까운 정책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이 잘 안 났어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과거에 흡연을 했어요. 지금은 흡연을 하지 않지만. 그래서 이제 금연 정책이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러면 제가 나이대가 좀 공개될 것 같은데, 제가 학교를 막 들어갔을 때 건물 안에서 막 담배 피고 그랬거든요. 담배 안 피는 사람들이 있어도 담배 피는 사람이 우선이었어요. 피워도 됐으니까. 그리고 싫으면 담배 안 피는 사람들이 그냥 나갔어야 됐죠. 근데 그게 2000년대 들어오고 2010년 넘어오면서 2015년에 더 강화되면서 이제 공공기관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예전에 PC방, 여기가 PC방인가? 여기가 PC방이죠. PC방, 이게 사무실, 요런 뭐 학교 내에서는 전혀 이 흡연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2015년에 돼서 지금은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사람도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만큼 이 보건의료 정책, 그러니까 국민 건강 증진 정책이죠. 그런 정책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 삶 행태를 많이 바꿔놓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이게 이제 여기가 충장로잖아요. 그래서 도시 개발 정책도 있어요. 이게 1930년대 충장로의 모습이고, 이게 2017년도의 충장로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사로 우리 광주에서 땅값이 어디가 제일 비싸냐 그래서 충장로 2가에 여기 U+2 자리가 평당 뭐 1000만 원인가 된다 해가지고 제일 비싸다 해가지고 그 기사거든요. 2017년. 그래서 이거 충장로 우체국 거기 앞에요. 그러니까 이게 1930년대에 충장로가 미국 작은 시골 마을이었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 당시에 광주시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좀 달랐겠지만 그때 이 도로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정책에 따라서 지금의 이 도시 형태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결정했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책은 정부나 지자체의 이런 정책들이 시민의 삶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
최근에 이제 민주주의가 강화되고 사람들의 참여도 쉬워지고 하다 보니까 확대되고 다양화됐어요. 우리도 이거 해주라, 우리도 이거 해주라 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게 저는 청년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2000년대, 2010년 이후에 매우 활성화되고 있고 올해 청년 기본법이 시행이 되면서 전면화됐죠. 그래서 아마 이 청년 정책이 이제 앞으로 우리 여러분들 청년 세대를 넘어서 우리 다음 청년 세대에는 분명히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요거는 뭐 어려운 얘기니까 그냥 보시고.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무엇이냐면 잡이에요, 잡. 잡 이제 영어로 돼 있는데 일자리죠. 일자리는 1 플러스 자리예요. 그리고 1 플러스 자리는 그냥 우리 말인데 일이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그래서 그 일자리를 이거는 뭐 사전적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잡이라고 하기도 하고 워크라고 하기도 하고 이거는 직업의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자리는 결국 이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직업과 같은 거죠. 내가 어떤 일자리를 가질 건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할 건가, 그래서 어떤 직업을 가질 건가예요. 근데 이제 이 잡이라는 거를 제가 봤을 때는 잡은 경제,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광범위하고 영향을 많이 미치고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결국 거기에서 나온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되고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우리 의식주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현대 자본주의에 살고 있고 앞으로 뭐 사회에 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사회가 어떻게 변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의식주의 문제는 그 인류가 존재하는 한 항상 생길 거고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이 소득의 문제는 항상 발생할 겁니다. 그 소득이 내가 일을 해서 벌 건지 아니면 정부에서 나눠줄 건지 아니면 뭐 다 같이 벌어가지고 n분의 1로 나눌 건지 이 방식의 문제이지 소득이 없어질 수는 없어요. 그것과 연결된 게 일자리죠. 그러면 그 일자리를 보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경제학이잖아요. 또 정책도 어려운데 경제학은 더 어려워요. 그쵸?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경제학을 전공하거나 구체적으로 이게 공부할 때는 어렵지만 그냥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 때는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라는 게 뭐냐라면 경세재민이라는 동양의 우리 사자성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경세재민, 경제를 따오는 거예요. 세상을 경영하고 이 백성을 다스린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거창한 거죠, 경제가. 근데 영어로는 이코노미라잖아요. 이 이코노미는 어이코노미스라 그래가지고 그리스어예요. 집안을 잘 다스리는 거. 그러니까 조금 세계관의 차이가 있죠. 그 동양 철학을 보면 그 거창하고 자연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서양은 실용적이고 개인, 사람에 초점을 맞추고 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나 어찌됐건 간에 집안의 살림을 갖고 와서 국가의 삶을 만들어 나가든지 세상을 지배하고 그 국민의 삶을 돌보면서 경제를 만들어 가든지 같은 맥락이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현대사회에서 경제는 무엇이냐라고 보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주제들이 있는데 이게 다 경제와 관련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우리의 삶과 다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중점적으로 할 게 이 실업, 일자리와 관련된 실업의 얘기인 거고 인플레이션 물가예요.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 경제성장은 뭐 우리 소득이 증가하고 감소하고 이런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이 다 경제와 관련된 거다. 그래서 경제학이라는 게 뭐냐면 이건 이제 이 이론적으로 정의를 하는 게 이거예요. 결국 우리들의 물질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지구라는 자원은 희소하잖아요.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원이 무한되면 이 경제라는 게 아마 경제학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원이 희소화해지고 점점 희소해지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쓸까라는 거를 생각하고 사고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경제학이 나온 거죠. 그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리고 이 암호같이 생긴 이게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경제학을 저는 거시경제학을 전공하고 있거든요. 제가 전공하는 경제학을 쉽게
압축해봐라 그러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Y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소득이에요. 소득. 국민 소득이죠. 결국은 이 소득을 점점점 키우는 거 그게 경제학, 그것이 경제학. 그 다음에 경제학이 아닌 경제 정책. 그러니까 정책과 경제를 합치면 경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소득은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인데 이거 다 더하면 이 소득이 돼요. 그 다음에 이 소득은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만들어진 총량으로 측정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노동하고 자본을 집어넣어서 공급해서 나오는 양, 이거를 소득이라 하기도 하고 우리가 소비하는 데 쓰고 기업이 투자하는 데 쓰고 정부가 쓰고 또 해외에서 우리 거 사가고 우리가 또 해외 거를 사드리고 이런 지출을 하는 거를 다 더해도 총소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경제 정책의 핵심은 이거를 얼만큼 키우느냐가 핵심이에요. 근데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걸 다 키우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과거에는 그게 목표였지만 이제는 이걸 무조건 키우는 게 목표는 아니다 라는 거 생각해 두시고 그건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다시 좀 좁혀서 얘기를 하면 자업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방금 전에 했던 이 Y, 경제 성장, 소득과 관련된 게 이 실업, 자업하고 매우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9월 16일자 그래프입니다. 9월 16일자에 그 뉴시스라는 이제 신문에서 제가 가져온 이미지인데 OECD에서 매달 각 국의 주요 국가의 이 GDP는 아까 그 Y 있죠. Y를 대표하는 게 GDP거든요. GDP가 얼만큼 증가할 거냐를 전망을 해요. 그래서 2020년대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019년 여기는 코로나 이전이고 이게 코로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비상 상황, 위기 상황이죠. 위기 상황에 각국 정부가 어떻게 경제에 잘 대처하느냐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이 2019년에 2%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작년에 비해서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에 만약에 2018년에 100만 원을 벌었다 우리나라가 그럼 2019년에 2만 원 더 해서 102만 원 벌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코로나가 이제 터지고 여행도 못 다니고 공장도 안 되고 사람들이 활동이 줄어드니까 소비도 줄고 그러니까 판매도 줄고 그러니까 생산도 줄겠죠. 그래서 국내 총생산이 줄어들죠. 그래서 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인데 2020년 6월 달에 세계 전체로 마이너스 6%. 그러니까 이거는 2019년 6월 달에 100만 원을 세계가 벌었는데 2020년 6월 달에 6만 원을 잃어버린 거죠. 94만 원밖에 못 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1.2%. 단연 높죠. 전 세계 중국, 한국, 미국, 일본, 인도, 미국 포함해도 미국까지 해서 유럽이 마이너스 9.1%고 우리나라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경제 잘 대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총선 때도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게 응원의 그 힘을 줬겠죠.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이번에 전망을 했는데 마이너스 1.2%인데 2020년에는 작년보다 마이너스 1.2% 떨어질 줄 알았더니 마이너스 1.0% 될 것 같다. 코로나를 잘 극복하면서 이렇게 전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9월 전망이에요. 9월 달에 2020년 GDP를 전망했더니 2019년보다 한 1% 정도 줄어들겠다. 이거예요. 9월만 보더라도 세계적으로 중국 빼고는 압도적으로 높죠. 중국은 워낙 그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그리고 이제 2021년에는 9월 달에 이번에 전망한 게 이제 2021년에는 2020년에 비해서 3% 증가할 거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이 작년에 비해서 더 많이 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현상을 놓고 이제 조금 다른 얘기지만 꼭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이거를 가져왔는데 이 같은 현상을 놓고 신문들이 다 달라요. 보면 조선일보, 매일경제 이런 데는 마이너스 1%로 하향 조정 이렇게 초점을 두고 있고 연합뉴스나 뉴시스 같은 데서는 회원국 중 1위, 그 다음에 37개 회원국 중 1위, 뭐 이렇게 여기는
똑같은 현상인데 여기는 하향이라는 표현을 쓰고 여기는 상향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뭐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좀 틀린 얘기기도 하겠지만 뭐 해석이 가능한 해석이에요. 아예 불가능한 해석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경제적인 현상을 보고 어려워하고 경제학을 더 어려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걸 하는 거는 정책과 이제 청년과 정책과 참여, 그러니까 일자리를 할 때 이 여러분들의 참여, 이 참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참여하고자 하는 영역에서 이 잘 알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론이 사실만을 그대로 얘기해 주진 않거든요. 사실을 때로는 왜곡하기도 하고 또는 보고 싶은 부분만 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이거는 아까 방금 전에 봤던 이거를 뒤집어 놓으면 이렇게 돼요. 근데 왜 이거를 제가 한 거냐면 아까는 이제 경제 성장, 소득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거 있잖아요. 그 딱 반대로 일자리가 돼요. 그러니까 소득이 감소할 때 일자리는 실업률은 증가해요. 이건 실업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득이 증가할 때 실업률은 감소해요. 정말 딱 그렇게 되거든요. 물론 예외적인 연도가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실업률하고 청년 실업, 우리가 청년들이니까 청년 실업을 나타내는 거예요. 2019년도가 전체 실업이 3.8%였는데 청년들, 그러니까 아마 이 통계가 20세에서 34세일 거예요. 청년의 정의가 8.9%, 약 2배 정도 되는 거죠. 2배가 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코로나 이전 상황이고, 코로나 이후 상황 봐보세요. 코로나 이후 상황 되니까, 아까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둔화됐잖아요.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실업도 증가해요. 실업도 증가하는데, 가만 보면 전체 실업률보다는 청년들 실업률이 증폭이 크죠. 그만큼 경제에 청년들이 경제 상황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아요. 훨씬 많이 받게 됐고, 그래서 청년 정책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주는 정책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연령별 실업률, 성별 격차예요. 그러니까 청년 정책이 본격화된 것은 최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청년이라는 말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는 2000년대부터 등장을 해요. 정책이나 학문 영역에서 청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청년이 있었지만 그 전에는 청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청년이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게 2000년대 이후인데, 그게 왜 그랬냐면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이 그래프가 저는 설명한다고 봐요. 이게 지금 실업률 그래프거든요. 1997년 IMF 외환위기,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이 IMF 외환위기를 우리나라 경제의 외환위기 이전과 외환위기 이후로 나누고 있어요. 삶의 형태가 많이 달라진 거죠. 실업률도 그때부터 엄청나게 증가를 했어요. 근데 봐보면 15세, 19세고요. 그 밑에가 20세, 29세예요. 그러니까 결국 청년이라고 하는 15세부터 29세 사이를 봐보면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 실업률을 그대로 가만두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청년 일자리 정책들이 이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요거는 이제 성별인데 여성이 더 낮아요. 이거는 여성이 더 낮으니까 남성분들 여성분들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성이 더 낮은 이유는 어떤 통계적 함정,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류는 아니고 통계를 측정하는 방식에서 이렇게 착시가 나오기도 해요. 왜냐하면 실업률에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빠지거든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여성들은 이제 그 20세, 25세, 27세, 30세가 넘어가면 비경제활동 인구로 많이 편입이 돼요. 결혼하고 이러게 되면 경제활동 하지 않고 전업주부를 한다거나 육아로 인해서 일자리를 그만둔다거나 이러면 이제 비경제활동 인구 때문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전체적인 상황에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 시에서 광주 청년 일경험 드림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을 많이 만나보거나 또 뭐 설문조사를 해보거나 이러면 많은 얘기들이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뭐냐면 일자리와 관련돼서 이겁니다. 일자리가 부족해요. 하고 싶은 일이 없어요.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그러면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정책은 뭘까? 그걸 이 시간에 얘기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쭉 한번 뭔지를 한번 도출해 보기 위해서 한번 또 방금 전까지 봤던 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저는 일자리가 부족해요. 하고 싶은 일이 없어요라고 하는데 하고 싶은 일이 없어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실업률이 0. 그거는 하고 싶은 일을 모든 사람이 다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실업률이 0을 꿈꾸는 사회가 좋은 걸까? 또는 바람직한 걸까? 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0을 해봤는데. 근데 이제 저는 경제학을 학교에서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할 때 경제학 교과서에 그렇게 나옵니다. 실업률 0이 바람직한 사회는 아니다. 라고 나와요. 그리고 저는 그거에 동의를 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실업률 구성을 봐보면 마찰적 실업, 경기적 실업, 구조적 실업 어렵죠. 그냥 이거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 어려워요. 교과서 어렵게 쓰잖아요. 왜 그러냐면 교과서 너무 쉽게 쓰면 저 같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어요. 설명을 해줄 게 필요한데 쉽게 써서 모든 사람들이 책을 읽고 다 이해해버리면 선생님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일을 하고 싶은데 일할 자리가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일은 계속 할 거지만 내가 일자리를 옮기고 싶어서 중간에 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재충전을 해서 다시 일하고 싶거나 해서 그럴 때 그게 다 실업에 들어가요. 일을 하기 싫어서 일자리를 포기했다 그러면 실업이 안 들어가요. 실업이 안 들어가요. 아까 얘기했던 비경제 활동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이 이걸 하고 싶다라고 해서 하다가 나 이쪽으로 옮겨야지 라고 대기업을 다니다가 나 대기업 더 이상 실증나서 못 다니겠다. 여행을 다니면서 작가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 대기업 그만두고 그걸 하기 위해서 준비를 막 하잖아요. 그렇죠? 뭐 1년을 준비했다 그러면 1년간은 그 사람은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찰적 실업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실업. 그래서 실업률이 0인 사회는 이 움직임이 적은 사회예요. 직업 간의 이동도 적고 직업도 태어났다가 사라지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없다라는 사회예요. 얼마나 답답한 사회겠어요. 부모님이 했던 일을 자식이 그대로 하고 있고 윗세대가 했던 그 산업 그대로를 아랫세대들이 했다고 한다는 거는 경제가 발전되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실업률이 0인 사회는 바람직하지 않는 사회다 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봐보면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일자리의 다양성, 창업, 창직의 확대 이걸 우리가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하고 여기서 아까 일을 하기 싫어, 더 이상 일하기 싫다라고 해서 구직을 포기하는 거하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실업률하고 비교해 보면 이게 이제 좋은 얘기 같잖아요. 일자리의 다양성, 창업, 창직 아주 바람직한 것 같고 근데 이럴 때는 실업률이 올라가요. 근데 구직 단념자가 많아지잖아요. 구직 단념자니까 안 좋은 얘기 같잖아요. 근데 이때 또 실업률은 떨어져요. 실업률 떨어지는 건 좋잖아요. 이게 무슨 조화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실업률을 측정하는 방식의 조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높다 낮다 이거에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실업률이 계속 높아지는 것은 매우 크게 매우 중하게 생각해야죠. 중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업률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가장 중요하게 관리하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경제 성장률하고 실업률하고
이 구직단념자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이게 이제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서 한 건데요. 지난달까 이게 작년 자료일 거예요. 구직단념자가 이렇게 많아요. 많은데 이게 지금 빨간색 쪽 이쪽이 20대 30대예요. 그러니까 구직단념자의 절반 이상이 청년이에요. 그럼 이게 큰 문제죠. 왜 그러냐면 청년은 20대 30대를 넘어서 이제 40대로 진입하면 경제활동을 왕성히 해야 되는데 그래야 경제도 성장을 하고 우리의 소득도 증가하고 할 거잖아요. 근데 구직을 단념해버리면 더 이상 이 40대로 이제 넘어갔을 때 일을 쉽게 하기 어렵게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건 큰 문제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더 크게, 더 중요하게, 청년 정책이 더 중요한 정책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2016년 자료를 가지고 통계를 한 거예요. 2015년에 이제 여기 보면 경제활동 인구 조사를 통계청에서 하거든요. 그걸 분석한 건데 이게 이 20대 같은 경우는 3명 중에 1명은 그냥 쉬고 있다. 경제활동 인구 3명, 비경제활동 인구 3명 중에 1명은 그냥 쉬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를 찾는 게 아니고 나 일을 할 의욕을 잃어버리는 거죠. 20대가 가장 높아요,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 취업 창업 의사가 될 것이고, 이거는 이제 또 그러면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3명 중에 1명은 또 비정규직이에요. 참 어려운 20대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취업을 하는데 1년 걸려요. 그러니까 취업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 거고, 취업을 하더라도 1년 7개월 안에 일을 그만둬요. 왜? 일자리가 안 좋으니까. 이게 지금 2015년부터 우리 청년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걸 통계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동부에서, 서구에서, 북부에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 청년의 일자리를 위한 정책을 더 많이, 더 좋게, 더 세밀하게 해야겠다 하면서 최근에 청년 정책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고 청년에게 쓰이는 예산들이 증가하고 있죠. 그러면 이 청년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청년이 무엇이냐라는 걸 한번 봐보면 청년이 뭐예요? 우리가 청년이잖아요. 이걸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청년이고, 근데 이 청년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항상 존재했어요. 뭐 2000년대에 들어서 청년이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죠. 그렇죠? 항상 존재했는데 방금 전에 봤던 여러 가지 이유로 정책이 대상이 된 거죠. 예전에는 그냥 두면 나이를 먹고 교육을 받고 하면 자연스럽게 사회로 진입하고 했는데 지금의 청년은 그러기가 매우 힘들어지니까 그걸 지원해주고 그런 것들을 육성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정책 대상으로서의 청년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우리 앞에 안 잊어버렸죠? 정책은 목표, 수단, 대상이 필요하다고. 그 대상으로서 이제 청년이 등장을 하는데 1990년대하고 2000년대 문화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근데 가만 봐보면 청년이 호명, 청년을 부를 때 수식어가 따라 붙잖아요. 근데 과거에는요, 뭐 역동적인 것, 도전적인, 희망적인 것 이런 것과 청년이 같이 쓰였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많이 쓰였죠. 근데 최근에는 니트, 푸어, 프리터, 뭐 불안, 뭐 M4 세대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호명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불릴 때는 청년이 정책 대상이 굳이 뭐 안 돼도 됐던 거죠. 근데 부정적으로 불리기 시작하면서 청년 정책이 더 확대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청년의 범주 그 대상으로서 청년은 그럼 어떻게 어떤 청년을 어떤 사람을 지원할 거냐라고 했을 때 뭐 이런 법적 제도적으로 하는 건데 청년 기본법에서는 만 19세부터 34세로 정의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이로 딱 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청년과 이제 정책을 얘기를 해보면 이행기 청년의 여건이 있습니다. 이행기라는 말은 10대에서 이제 40대로 넘어가는 사이가 청년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고
사회로 진입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독립적 가정, 독립적 삶을 꾸려나가야 되는 시기가 청년이잖아요. 근데 이때 이행 여건이 우리가 앞에서 계속 봤지만 사회진입 기회가 축소되고 있고 위축되고 있고 독립적 사회 구성원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요. 이거는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그냥 청년 문제가 일자리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청년의 경제적 환경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매우 안 좋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시대 전환이죠. 청년은 다음 세대를 살 주축이잖아요. 근데 지금의 시대가 다음 이 세대까지 이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나 뭐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그걸 이제 저희는 디지털 전환의 시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혁명까지는 아니고 점점 사회가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그걸 곧 4차 산업혁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대해서 청년들은 이 시대를 살 건데, 지금도 살고 있고 더한 디지털 전환 시대를 살 건데 거기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이 과연 잘 되고 있냐라는 거죠. 이것에 종합적으로 청년 정책이 생성돼야 된다, 생성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때 대상으로서 청년은 도대체 어떤 존재냐라고 하면, 아까 힘들잖아요. 일자리도 없고 소득도 적어지고 살고 싶은 집도 못 사고 교통비도 부족하고, 그러면 취약계층일까 청년이?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취약계층 아니라고 생각하고, 근데 잘못하다 보면 청년이 취약계층처럼 인식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윗세대들이, 기성세대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청년 수당 같은 거 주면서 수당을 줬으면 일을 해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취약계층화 하는 거거든요, 청년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청년 정책이라는 거는, 여기에 청년 정책에서 이 청년은 사회적 독립을 꿈꾸는 시민의 다른 이름으로 청년이에요. 사회적 독립을 꿈꾸는 시민인데 기성세대는 이미 사회적 독립을 이뤘어요. 이뤘다가 실패한 사람들도 있겠죠. 실패한 사람들은 취약계층이 되는 거예요. 청년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독립을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고 이뤄가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취약계층은 아닙니다. 이뤄가는 과정 자체가 취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독립을 위해서 청년 정책을 다방면으로 또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정책을 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학자들마다 그리고 정치인들에 따라서 또 여러분들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고, 뭐 이거는 앞에서 봤던 것도 정리한 거니까요. 정책의 특성, 경제적 상황, 청년의 여건, 그리고 청년 정책인데 거기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참여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정책 목적, 순조로운 세대로의 이행, 다음 세대로 우리가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어렵게 계속 살 필요 없잖아요. 살아서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수단은 뭐냐? 저는 종합적 보장정책, 독립적 삶을 꿈꾸는 시민이기 때문에 종합적 보장정책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자리가 먼저 우선돼야 되고, 거기에 다양한 정책들이 결합돼야 돼요. 주거정책, 그 다음에 뭐 보건의료정책, 뭐 사회문화정책 다. 그 다음에 대상은 19세부터 34세 얘기를 했고, 정책에 따라 이제 유동적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참여가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게 보이시는가 모르겠지만, 참여가 중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경제학적으로 보면, 경제학은 이제 균형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경제학에서는. 그러니까 그 균형이라는 건 뭐냐면, 상반된 힘이 서로 맞아 떨어지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힘, 미는 힘, 이게 딱 맞아 떨어지면 하나의 힘, 그 지점에서 가만히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뾰족한 것에다가 달걀을 세울 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힘들이 딱 맞아 떨어질 때 이렇게 안정적으로 서 있잖아요. 그게 균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정책도 어떤 정책이 수립이 돼서 그게 안정적으로 만들어져 갈 거냐라는
라는 거는 여러 가지 힘의 복합적 관계에서 그게 맞아 떨어질 때 그 안정적 정책이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청년 정책이니까 우리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힘을 더 보탤 필요가 있어요. 청년들에게 더 유리하게, 더 좋게. 그래서 저는 참여가 중요하다. 청년에서, 정책에서도.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일자리가 부족해요. 하고 싶은 일이 없어요. 일자리가 부족해요는 결국 일자리 창출하면 됩니다. 일자리 창출. 이 일자리 창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업에게 투자를 막 하게끔 하면 돼요. 그리고 노동의 미스매치, 그러니까 일자리는 있는데 안 가잖아요. 이 노동의 미스매치를 해소해 주면 돼요. 이거는 예전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청년들한테 야 일자리 많은데 니들이 가기 싫어서 안 좋은 좀 힘든 일이어서 니들이 편한 일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힘든 일을 하더라도 일을 한 보람이 있어야 돼요. 보람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죠. 돈 적게 벌더라도 보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보람이라는 게 요즘 시대로는 뭐랄까요?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거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해소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이 없어요라는 거는 일자리를 다양하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창직을 확대하고 또 일자리가 다양하면 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일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실업률이 높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실업 기간에 소득을 지원해 줘야 돼요. 그래서 너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걸 한번 일자리로 만들어 봐. 그거 만드는 과정이 매우 어렵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지금 청년 정책에서 저는 분명히 담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다 종합을 해보면 경제 성장이 중요합니다. 경제 성장이 매우 중요하고 근데 경제 성장이 목표인 사회는 이제 아니에요. 저희가 경제 성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중시해야 되지만 그것 자체가 목표인 시대는 아니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 성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Y가 총생산이 막 증가하는 이게 좋은 일자리로 이어져야 돼요. 그래야 경제 성장이 중요하면서도 사회적으로도 모든 사람들에게 이득을 주는 게 돼요. 경제 성장이 좋은 일자리로 이어져야 되고요. 그러면 좋은 일자리는 연봉이 높은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깨끗한 거, 위험하지 않는 게 좋은 일자리는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일자리들이 좋은 일자리일 가능성은 크죠. 결국은 꼰대와 갑질 많잖아요. 연봉이 높은 직장이어도 꼰대와 갑질이 엄청 많습니다. 연봉이 낮은 직장이어도 이게 없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럼 청년들 그런 데 가거든요. 또 개인의 취향이 존중돼야 돼요. 그래서 개인의 취향이 존중돼야 되니까 효율성, 생산성은 없어도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면서 조직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어야 돼요. 꼰대와 갑질 없어지면 또 청년들에게 너희들이 하고 싶은 일 해봐 라고 하면 취향도 존중되면서 하고 싶은 일 하니까 더 열심히 더 많이 할 거예요. 생산성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좋은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이 이행기에 놓여있는 청년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거를 높일 수 있는 거는 좋은 일자리에 접근하는 또 하나 중요한 게 좋은 일자리에 접근하는 게 특정 부류한테 더 소홀해지면 안 돼요. 공정성이죠. 그래서 모든 이들이 동등하게 누려야 할 시민권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그쵸?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에게 어떤 특정 부류에게 집중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게 하지 않을 정책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을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당부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어린 왕자에서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비행사가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보여주는데 이거 모자네. 이 그림을 그리는 거를 이 본질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림 그리기를 포기하고 그냥 세상에 맞춰서 살게 됐죠. 그러다 어린 왕자를 만났는데 어린 왕자가 이 그림을 알아본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여기 나와 있죠. 본질이라는 건 본질이 있고 거기에 나타나는 현상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관점에서 이 현상을 해석할 거냐, 저는 그게 정책이라고 봐요. 그래서 정책이 수립되는 거는 본질은 있는데 어떤 관점에서 수립을 할 거냐라는 거기 때문에 이 관점이 중요하죠. 근데 이 관점의 형성은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정부가 하지만 정부에게 여러분들의 관점을 잘 이해를 시켜야 되고 설명을 해줘야 돼요. 참여가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참여가 이 중요 정책의 수립과 실행에서 매우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이 본질을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걸 못 보니까 비행사는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했죠. 근데 포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비행사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결국 이걸 계속 품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계속 시도했잖아요. 이걸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을 이 나타난다라는 거를 알고 계속 시도했죠. 그래서 결국은 어린 왕자를 만나서 알게 됐잖아요. 중요한 거는 자기 그림을 늘 지니고 다녔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 그 자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본질을 몰라준다 그래가지고 더 이상 안 되겠다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계속 품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계속 꺼내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꺼내고 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이런 명언을 끝으로 이번 시간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백경호 박사님께서 또 좋은 이야기, 유익한 강연을 들려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특히 정책에 대한 개념과 정의, 일자리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숙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또 특별하게 모신 이유가 광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년 정책 가운데 우수 사례로 손꼽히고 있는 광주 청년 일경험 드림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 통합지원기관 책임연구원으로 계시니까 광주 청년 일경험 드림에 대해서 좀 일단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주 청년 일경험 드림 사업은 아까 이제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지금 우리 청년들의 삶이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들,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잖아요, 이제. 잘 사는 나라들에서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다 청년 정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펼치고 있어요. 광주지자체에서도 그거를 보면서 2016년, 2017년을 거치면서 청년들에게 어떤 일자리 사업을 줄 건가라는 고민을 했는데 그 전에 이런 일자리 사업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예산도 상당히 많아요.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청년들은 없다고 해요. 정책이 없다고.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라는 걸 이제 연구하고 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광주 청년 일경험 드림 사업이고요. 먼저 일자리를 줄 때 예전처럼 기업에 가 그러면 돈 지원해 줄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그 전에도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러면 모으자 일단 모아서 청년들을 모으고 또 청년들이 가서 일하고 싶은 그럴 만한 기업들도 모아서 뽑아가지고 우리가 매칭을 시켜주자. 그리고 기업에게 청년 인건비를 지원하지 말고 청년한테 직접 주자. 그러면 이 정내에서 기업에서 문제 생기고 있던 것들이 많이 사라지지 않겠냐. 그런 구조로 가져갔던 거고요. 또 이제 청년기이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일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일만 해보지만 또 다른 것도 준비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 8시간 근무하면 다른 거 준비할 시간이 없으니까 하루에 5시간 이하로 일을 시키고 일을 하고 나머지는 자기 준비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한 달에 일하는 시간도 기존의 8시간이나 하루 5시간으로 줄였던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딱 둘이 만나게 놔두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관리해주는 전담 매니저를 뒀던 거죠. 그래서 매니저님들이 상담하고 계속 모니터링하고 또 어떤 고민이 생기면 고민도 들어주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래서 성과가 잘 났고 좋은 평가를 받았죠. 청년들에게도.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2017년에 대통령상도 받고 2018년에도 행안부에서 상도 받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걸 한번 해보자 해서 국비사업, 국비 지원도 받고 그래서 또 더 커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기수에 500명 뽑고 그러니까 1년에 1000명을 뽑죠. 1000명을 뽑아서 이 광주하고 나중 혁신도시의 기업들에게 제 청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일자리 지원 사업에 문제가 되었던 것들을 보완하고 과감하게 전환을 해서 차별화했던 정책이었던 거고 특히 이 지급을 하는 데 있어서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라든가 또 매칭에서 끝나지 않고 후속 관리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되게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의 경우에는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100% 되죠. 아까 실업률 0% 되는 것도 안 되고 100% 되는 것도 안 되고 아니요, 만족도 100% 좋은 겁니다. 바람직한 거고 그렇지만 되지 않죠. 되지 않고 있고 저희가 지난번 조사해보면 10점 만점 해가지고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를 빼곤 하거든요. 빼보면 전체적으로 한 8.5점, 8점에서 8.5점 사이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높네요. 네, 높고 이제 특히나 이제 매니저님들에 대한 만족도 이런 걸 조사를 해보는데 거기 이제 더 높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저희는 감사하죠. 많이 참여해주는 것도 감사하고 더 좋게 봐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광주에서는 대표적인 청년 정책으로 일경 드림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지자체도 좀 눈에 띄는 그 청년 정책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전남은 대표적인 네일로, 전남 청년 네일로 사업이고요. 또 부산도 저희 사업과 마찬가지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구도 그렇고 서울도 서울 청년 뉴딜 해가지고 각 이 지자체로 청년들을 보내는 사업도 있고요. 뭐 가깝게는 저희 여기 동구에도 그렇죠. 저희 청년 일개봉 드림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동구청에서도 그 담당 선생님께서 저희 연락을 와서 같이 이야기하고 자료도 많이 공유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주에서 시작한 좋은 정책이 다른 자치단체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제 오늘 주제가 또 청년 정책과 일, 잡이라고 우리가 또 정책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최근에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이걸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게 맞냐 아니면 보편적 복지로 가야 되냐라는 논란이 좀 있잖아요. 근데 청년 정책 관련해서도 처음에 이 일경 드림을 논의할 때 고민할 때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박사님께서는 좀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입장이 당시에 정책을 추진했던 시에서도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죠. 근데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현상은 그걸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청년 세대라 하면 결국 누군가 그러니까 이 소득이 많은 청년이 있을 수 있고 소득이 없는 청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많은 청년은 일단 일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 사업의 대상이 아니겠죠. 그 사람들까지 뭐 신경을 쓸 필요 없는 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거를 딱 어떤 경계를 두고 그 경계를 둬서 이 경계에 두느냐 마냐 이거를 따지다 보면 일단은 일을 하기에도 힘들고요. 그다음 그거를 증명해야 되는 청년들도 힘들어요. 내가 못 사는 거를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사업은 소득은 없습니다. 소득을 보지 않아요.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다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는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집안이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그 청년 당사자를 봤을 때는 도움이 필요한 거죠. 도움이 필요한 시기인 거고. 그래서 도움을 드려서 이 어려운 시기를 또는 이 미취업 기간이 길어지는 시기를 벗어나서 취업이 잘 되고 또 그 청년들이 돈도 많이 벌고 하면 결국 세금 많이 내주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세금으로 또 다른 청년들 돕고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업은 소득 같은 건 보지 않고 그냥 미취업 상태만을 보고 있고요. 그게 기냐 짧냐를 주로 보고요.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 개인적으로는 선별 지급보다는 보편적 지급이 낫다고 봅니다. 그런 선별 지급을 하려면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보편적으로 하자 이건 아니지만 결국은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걸러내려면 걸러낼 비용이 많이 발생해요. 그리고 또 이 기준이 있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기준을 구렁이 담는 듯이 넣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러지 못하게 하는 또 비용도 있고 행정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정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차라리 다 나가주는 게 좋죠. 행정비용보다는 그게 더 나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경 드림 사업은 어떤 소득에 의한 차별 이런 것들은 없이 대상을 선별하는 데 있었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정책이라는 게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게 그 타이밍과 그렇죠. 시급성 이런 것들인 것 같아서 참 정책 하시는 분들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박사님께서도 앞으로 학계에서 현장과 연결하는 그 역할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혹시 좀 일경 드림 사업 이외에도 광주 청년 정책, 대한민국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 좀 해주고 싶은 조언이나 이렇게 가는 방향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광주 청년 일경험 드림 사업이 있는데 청년 드림 사업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청년들께서 헷갈리는 게 광주 청년 일경험 드림 사업이 있고 광주 청년 드림 수당이 있고 그 다음에 광주 청년 일상 통장 사업이 있습니다. 광주 청년 교통비 드림 사업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묶어서 청년 드림이라고 하고 이게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사업이 다 있었던 거 아니고요. 처음에 일경험 드림 사업을 광주 청년 드림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수당 지급하는 것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청년들의 호응이 좋고 반응이 좋고 지역에서 점점 많은 청년들이 참여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행정에서도 신이 나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사업 하나 띄워서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유사하게 또 다른 영역에도 한번 적용해보자 이렇게 되면서 늘어나는 거거든요. 결국 정책이라는 것은 그 공공의 영역이라는 것은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없기 때문에 나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먼저 찜하면 돼요. 근데 그 먼저 찜을 하실 때
우리가 이제 유화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쁜 사람 찜하지 않고 좋은 사람 찜하게 하면 되는 거죠. 청년도 우리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소리를 더 내고 우리의 목소리를 더 정확히 전달하고 그랬을 때 그 공공의 영역에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고 우리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시에 또는 그 기회 있을 때마다 청년들과 관련된 정책들을 제안하고는 있지만 학교 안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여러분들 삶을 살고 계시는 청년 여러분들이 저 같은 사람 또는 뭐 정당도 있잖아요. 네, 민주당도 있고 다른 당도 있지만 그런 정당에게도 안 되면 시청에 직접 이것 좀 해주라 저것 좀 해주라 그 해주라는 게 떼쓰는 게 아니거든요. 떼쓰는 거하고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참여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의견도 많이 제시하고 또 뭐 해봅시다라고 하면 으쌰으쌰 참여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연장선상에서 이런 공간도 꾸려지고 그렇죠. 이런 공간에서 서로 연결하고 또 만나서 좋은 시너지와 성과를 내는 그런 일들이 있는 차원에서 오늘 처음으로 프로그램을 했는데 사실은 좀 성대하게 해보려고 했어요. 오픈 프로그램이고 해서 근데 코로나19라는 또 엄중한 상황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비대면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했고요. 뭐 오늘 참여하신 소감이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피디맨이 오히려 좋았어요. 네. 왜냐면 사람들 청중이 많이 앞에서 떨리잖아요. 떨리는데 카메라만 보고 하면은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그 이야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공간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청년들께서 직접 오지 못하더라도 요즘은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과 엄청나게 많은 공간들을 하니까 이런 데도 많이 와주시고 또 이렇게나마 랜선으로라도 여러분들 뵙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빨리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직접 뵐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백경호 목사님이었습니다.